40살 하면 떠오르는 몇 가지 이미지들이 있다. 안정된 직장과 단란한 가정, 경제적 여유와 직업적 자신감, 굳은 심지와 흔들림 없는 태도. 많은 소설과 영화에서도 40은 안정된 나이로 그려진다. 그러나 너도 말했고 나도 경험했듯 안정된 40이란 일면 환상일지도 모른다. 안녕하세요. 책 읽는 문학관 영훈입니다. 새해를 맞이하면 늘 올해가 내 나이가 몇이더라 생각을 해보다가 언제 이런 나이가 되었지 하면서 멈칫해지는 순간들이 있는데요. 과연 현재의 내가 예전에 내가 그리고 꿈꾸던 나의 모습에 가까이 있는지 자문해 보게 됩니다. 저 또한 치열하고 아팠던 성장통의 시간을 지나면서 지금은 생각도 가치도 많이 달라지고 있음을 느끼는데요. 어쩜 제 머릿속에 들어갔다 나온 것 같은 읽는 내내 연신 무릎을 치며 독려하며 읽어내려간 멋진 책이 있습니다. 벌써 40이 된 딸에게라는 제목의 책인데요. 정신분석가이자 소아정신과 의사인 한성희 작가가 오랫동안 진료실을 찾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해주었지만 정작 딸에게는 미처 하지 못한 이야기들을 차근차근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어깨에 짊어진 책임과 의무, 숙제로부터 도망치고 싶은 우리 모두에게 들려주는 선배의 따뜻한 다독임 같은 책입니다. 벌써 40이 된 딸에게 여운의 목소리로 잠시 만나보시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세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고 묻는다면 벌써 40이 된 딸에게 한성희 지음 출판 매입은 왜 나만 희생해야 돼? 하는 억울함이 든다면 제가 하는 일이요? 자아실현과는 거리가 있죠. 하지만 먹고 살려면 어쩔 수 없이 일을 해야 해요. 계속 해야죠. 단 하루, 아니 몇 시간만이라도 혼자 있고 싶어요. 시도 때도 없이 불러대는 부모님, 한시도 쉬지 않고 사고치는 아이들 때문에 정말 미쳐버릴 것 같아요. 딸아, 내 진료실을 찾아오는 40즈음의 환자들은 한결같이 말한다. 쏟아지는 책임과 역할에 파묻혀 제대로 숨도 못 쉴 지경이라고 말이야. 20대에는 다양한 일을 경험해보고 많은 사람을 만나며 자기가 누구인지를 탐구한다. 30대에는 이를 기반으로 관심 분야를 좁히고 전문성을 쌓는다. 그런데 40대가 되면 삶의 스케일이 달라진다. 다른 사람들이 자꾸 끼어들기 시작하지. 팀장으로서 부하 직원을 이끌어야 하고 회사의 요구사항을 조율해야 한다. 나이 든 부모님은 작은 일도 함께 결정해 주길 원하고 병원에도 같이 가주었으면 하고 바란다. 아이는 자주 아프고 부모의 손이 필요한 숙제가 늘어난다. 나 하나만 잘 건사하면 큰 문제가 없었던 삶이 타인들에 의해 마구 흔들리게 되는 것이다. 당황한 그들은 절규하듯 묻곤 한다. 내 삶인데 도대체 나는 어디에 있나요? 그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저절로 내 30대 시절이 떠오른다. 그때는 지금보다 더 어린 나이에 취직하고 결혼을 했으니까 내 30대 중반 시절이 지금의 40과 비슷할 것이다. 그때 나는 병원에서 일하며 아침에는 레지던트들과 세미나를 하고 근무 시간에는 환자들을 진료하고 틈틈이 짬을 내 회의에 참석하고 논문도 써야 했다. 그런 와중에 엄마를 찾는 너를 돌보고 양가 집안의 대소사와 잡무도 해결해야 했지. 하루하루가
아슬아슬하게 맞춰진 퍼즐 같았다. 퍼즐 조각이 하나라도 비면 퍼즐 전체가 와르르 무너질 판이었지. 정말 오늘 하루만 무사히를 되뇌이며 살던 시절이었다. 내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 대부분이 어쩔 수 없이 해야만 하는 일들에 쓰인다고 생각하니 견딜 수가 없었다. 내 인생은 내가 없는 헛개비 같았고 나라는 배에 올라탄 사공이 너무 많아 배가 산으로 갈 것만 같았지. 삶이 내 통제를 벗어나 있다는 생각. 주변 사람들이 나를 쥐고 뒤흔드는 느낌. 당시 나를 정말로 힘들게 하던 건 바로 이것이었다. 내 삶을 도둑맞았다는 생각에 화가 날 때. 왜 나만 혼자 다 짊어져야 하지 하는 부당함에 대한 분노 때문에 밤잠을 설치기도 했던 그 시절, 문득 나는 깨달았다. 인생의 과제가 달라졌다는 사실을. 나 하나만 잘 돌봐도 괜찮았던 젊은 시절을 지나 이제는 다른 사람을 돌보고 그들에게 베풀어야 하는 단계에 이르렀음을 인정하게 된 거야. 생각해보면 도움을 바라는 후배들, 엄마와 같이 있고 싶어 떼를 부리는 아이, 세상 일이 점차 힘에 부쳐 자녀에게 도움을 구하는 노부모가 잘못을 저지른 건 아니었다. 이제 내가 가진 힘과 능력으로 기꺼이 그들을 돕는 게 맞았다. 한마디로 내 인생이라는 배 위에 나만이 아니라 그들도 적극적으로 태워 함께 항해해야 하는 시점에 이른 거지. 그러므로 내 배 위에 함부로 타지 말라고 그들을 다그칠 게 아니라 배를 더 크게 만들어야 할 때였다. 그렇게 생각을 바꾸니 시도 때도 없이 떨어지는 자질구레한 일들과 원치 않았지만 내게 주어진 책임과 의무를 이전보다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참 이상하지. 마음을 고쳐먹으니 온갖 숙제 같은 일을 하면서 느꼈던 억울함도 누그러지더구나. 30대 후반부터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책임과 의무로부터 도망가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니. 어깨에 짊어진 숙제들이 너무 무겁고 나에게만 강요되는 희생 같아서 두렵고 화가 나는 게 당연하다. 그러나 인생은 누구에게나 때가 되면 변화를 요구한다. 너도 학생에서 직장인으로, 미혼에서 기혼으로 역할이 바뀌면서 불안과 혼란을 경험해봤기에 잘 알 거야. 변화를 수용하고 새로운 나로 탈바꿈하는 과정은 힘들지만 지극히 정상적인 과정이며 이를 피하려다간 더 큰 부작용에 시달리게 된다는 사실을 말이야. 가장 힘들지만 가장 행복하기도 한 40살의 강을 건너는 법. 나도 이 나이가 되고 보니 웬만한 일에는 놀라지 않는 사람이 되었다. 예상치 못한 일들도 인생의 상수로 여기게 되더구나. 그래서인지 오히려 별일 없이 흘러가는 하루가 참으로 감사하다. 고요하고 평온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른다. 이런 담력은 온갖 책임과 의무에 휩쓸려 살았던 30, 40대 시절이 있었기에 길러진 것이 아닐까. 하루가 멀다 하고 사건, 사고가 터졌던 그 시절. 그래서 인생의 최고점과 최저점이 동시에 존재했고 너무 힘들었지만 또한 너무도 행복했던 그 시절. 그때야말로 삶의 스펙트럼이 폭발적으로 확대되어 인생이 가장 풍성했던 시절임을 이제야 알겠다. 그러니 딸아, 힘들어도 네가 지금 그런 시절을 지나고 있음을 꼭 기억해 주길 바란다. 부모 노릇, 자식 노릇, 밥벌이가 어떻게 즐겁기만 할까. 선택권이 있다면 피하고 싶은 자질구레한 일들이 그 안에 가득하다. 하지만 신기한 것은 사람들이 바라는 즐거움과 행복도 그런 지난한 과정 속에 존재한다는 점이다. 그래서 어느 날은 날 춥다, 따뜻하게 입고 다녀라는 친정엄마의 카톡 메시지에 괜히 코끝이 찡해지고 어느 날은
회사 동료가 사고를 치는 바람에 늦게까지 야근을 하고 집에 들어갔는데 졸린 눈을 비비며 나를 안아주는 아이 덕분에 힘을 내고 어느 날은 벼르고 벼르던 여행을 드디어 떠난다는 생각으로 버텨낸다. 삶은 복잡다단하고 우리의 삶도 쓰고 달고 시고 맵다. 40살이 되면 그처럼 삶이 주는 모든 맛을 좀 더 적극적으로 끌어안아야 한다. 온갖 책임과 의무 속에도 행복이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또 하나, 그 시절도 언젠가 지나간다. 내 인생의 배에 올라타 이것저것 요구하던 그들도 조금만 있으면 배에서 내려 각자 자기 길을 걸어간다는 뜻이다. 그러니 모든 역할을 잘해내고 싶은 마음에 너무 애쓰지 말고 나니까 이 정도라도 하는 거다라는 마음으로 당당하게 버텨주기를. 그리고 내가 장담하건대 책임과 의무는 결코 너를 무너뜨리지 못한다. 오히려 너를 더 크고 강하게 만들어주지. 너는 현재 너를 잃어버린 것 같겠지만 더 크고 강한 사람이 되어가는 중이다. 그러니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네 배에 당당한 선장이 되렴. 넓은 가슴으로 기꺼이 다른 사람도 품을 줄 아는 어른이 되렴. 그 시절이 지나면 더 멋지게 성장한 너를 만나게 될 테니까 말이야. 40. 왜 우리의 삶은 여전히 흔들리는 걸까? 엄마, 난 왜 여전히 똑같은 고민을 하는 거야? 40이 되면 달라질 줄 알았는데. 얼마 전 통화에서 너는 여러 고민을 풀어놓았다. 프로젝트 총괄 디렉터가 되면서 느끼게 된 고충부터 이직에 대한 고민, 집값이 너무 올라 대출을 왕창 받아서라도 내 집 장만을 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까지. 그런 고민을 늘어놓은 끝에 너는 얘기했지. 40이 되면 인생이 단순해지고 안정될 줄 알았는데 전혀 아니라고 말이야. 그 이야기를 들으며 나는 내 40살을 돌이켜보았다. 나 역시 우왕좌왕하긴 마찬가지였다. 누구보다 바쁘게 살았지만 머릿속으론 이 길이 맞나 싶어 고민하고는 했지. 조직에 머무를 것인가 아니면 새롭게 시작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나의 발목을 붙잡았고 워킹맘으로서 느끼는 미안함과 의사로서 이루고 싶은 성취 사이에서 매일 갈등했다. 그래서 40살의 나는 늘 정처 없이 흔들렸던 것 같구나. 그런데 우스운 건 뭔지 아니? 내 머릿속은 온갖 고민으로 흔들렸지만 일상은 흔들릴 틈조차 내주지 않은 채로 흘러갔다는 거야. 40살은 나에게 매일매일 한가득 숙제를 내주었다. 회의, 진료, 공부, 육아, 가사.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일들을 얼추 처리하고 나면 시간은 늘 자정을 넘겼다. 그러니 고민거리는 머릿속에서 웅성거릴 밖에. 하지만 돌이켜보니 그런 일상의 분주함이야말로 40의 나를 흔들림으로부터 지켜준 울타리가 아니었나 싶다. 어디로 가는지 정확히 모른 채 하루하루 바쁘게 걸어갈 뿐이었지만 그렇게 바쁜 덕분에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지도만 바라보며 이 길이 맞나 의심하면서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는 삶보다는 훨씬 나으니까 말이다. 살면서 한 번도 안정을 누려본 적 없는 이 시대의 40살에게 40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다. 안정된 직장과 단란한 가정, 경제적 여유와 직업적 자신감, 굳은 심지와 흔들림 없는 태도. 많은 소설과 영화에서도 40은 안정된 나이로 그려진다. 그러나 너도 말했고 나도 경험했듯 안정된 40이란 일면 환상일지도 모른다. 괴테가 말한 것처럼 사람은 노력하는 한 방황하는 존재다.
그러므로 나이가 몇이든 후회 없이 살고자 하는 사람은 끊임없이 고민하고 방황한다. 어쩌면 방황은 인간의 숙명이 아닐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40대가 느끼는 혼란과 방황은 단순한 존재론적 차원을 벗어나 있다. 그들은 진심으로 안정을 꿈꾼다. 경제적으로 궁핍해지지 않기를, 한순간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기를, 자신과 가족의 삶이 최소한도로나마 유지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그것은 그들이 살면서 한 번도 안정을 경험해보지 못한 세대, 즉 상시적 위기 속에서 자란 세대이기 때문이다. 1980년대 경제 호황 속에서 나고 자랐지만 초등학교 때인 1997년 IMF 외환 위기로 부모님이 하루아침에 실직을 하거나 집안 형편이 갑자기 어려워지는 모습을 봐야만 했고 그 이후 상시적 불안 속에서 살아온 그들. 어렵게 취직했지만 회사 내 경쟁에서 이기고 살아남는 것이 점점 힘들어지고 정년 퇴직은 꿈도 못 꾸는데 집값은 천정부지로 솟구치고 돌봄 비용도 만만치 않다. 어렵사리 영끌로 집을 마련한 뒤 힘겹게 버티는 그들에게 세상은 100세 시대를 앞두고 빨리 노후도 대비해 놓으라며 으름장을 놓는다. 결국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그들의 삶은 불안하기만 하다. 그런데 더욱 안타까운 점은 불안을 해소할 만한 마땅한 해결책이 없는 현실이다. 40살들은 과거 어느 세대도 살아보지 못한 삶을 사는 첫 세대가 될 것이다. 여생은 길어졌지만 모든 게 유동적이어서 그 무엇도 버팀목이 되지 못한다. 결혼이나 직업도 그다지 안정적이지 못하고 기업들은 격변의 한복판에 있으며 자연 환경의 미래도 심히 걱정스럽다. 앞날을 예측하기란 불가능에 가깝기에 롤모델을 찾기도 어렵다. 즉 40살은 온전히 스스로 삶을 개척해 나가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 외부 상황의 변화가 심할수록 내면에 집중하는 것은 꽤 도움이 된다. 불안한 삶을 어떤 태도로 살아갈 것인가 생각해 보는 것은 불안정하게 요동치는 세상에서 자신의 삶을 지키기 위한 태도를 정립하는 일이며 그에 대해서는 정신분석가로서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 불안한 삶을 대하는 방식 중 하나는 그냥 존재하는 삶이다. 세상에는 단순히 태어났다는 이유로 누릴 수 있는 즐거움이 있다. 더운 여름에 불어오는 한 줄기 시원한 바람, 아이가 까르르 웃는 소리, 맛있는 피자 한 조각과 소중한 사람들과의 담소. 이런 것들은 굳이 애쓰지 않아도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누릴 수 있는 작은 행복이다. 물론 순간에 불과한 소소한 즐거움에 너무 매몰되면 변화도 발전도 없겠지만 이러한 행복감이 우리 삶을 지탱해 주는 것 또한 사실이다. 그렇다고 안정과 꿈을 포기하라는 말이 아니다. 목표를 세우고 노력해서 그것을 달성하게 되면 커다란 성취감을 느낀다. 그러나 목표 달성에 실패했을 때 겪는 절망을 견디게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작은 즐거움들이다. 이유 없이 그냥 존재하는 삶도 필요하다. 영화로도 만들어진 소설 스틸 앨리스는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과 교수이자 명망 높은 언어학자 앨리스 하울랜드가 조발성 알츠하이머병을 앓으며 건강과 기억과 지성을 서서히 잃어가는 과정을 담담하게 그린 작품이다. 같은 대학 교수로 재직하는 남편, 변호사인 큰딸, 의사인 아들, 배우를 꿈꾸는 막내딸까지 앨리스의 삶은 무엇 하나 부족한 게 없었다. 하지만 병으로 인해 학자로서의 명성과 행복했던 추억과 사랑하는 사람들까지도 모두 잊어버릴 위기에 처하자 그녀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일들을 정리하며 이렇게 말한다.
시험관 아기 시술이 성공한다면 안나의 아기를 안아보고 싶었다. 그리고 리디아가 자랑스러워하는 연극 무대에 선 모습도 보고 싶었다. 톰이 사랑에 빠진 모습도 보고 싶었다. 존과 안식년을 한 번 더 보내고 싶었다. 읽는 능력을 잃기 전에 원 없이 책을 읽고 싶었다. 앨리스는 방금 든 생각들에 놀라며 실소했다. 하고 싶은 일들의 목록에 언어학이나 강의, 하버드와 관련된 건 하나도 없었다. 앨리스는 마지막 한 입 남은 아이스크림 콘을 입에 넣었다. 그녀는 앞으로도 이런 따스하고 화창한 봄날과 아이스크림을 더 즐기고 싶었다. 안정적인 삶도 꿈을 이루는 삶도 중요하다. 하지만 애쓰지 않아도 누릴 수 있는 아이스크림 콘 같은 행복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평온함을 준다. 비록 불안하고 가진 게 없고 대단한 일을 하고 있지 않아도 누구나 살아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당당히 누릴 수 있는 즐거움이 있다는 사실. 그것이야말로 불안과 혼돈 속에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는 마지노선이 아닐는지. 생각해보면 나 역시 40살의 하루하루를 정신없이 바쁘게 살면서도 지치지 않고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그냥 세상에 존재하는 작은 즐거움들을 놓치지 않은 덕분인 것 같다. 퇴근하고 나면 내가 제잘되며 들려주는 이야기들, 동료들과 점심 먹고 난 후 나누는 수다, 짬을 내 산책할 때 나를 향해 내리쬐던 태양, 바쁜 일상 속에 숨어있는 자잘한 순간들. 만약 내가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간다면 그처럼 숨어있는 행복을 속속들이 찾아내 남김없이 누리고 싶구나. 우리 사회는 지금까지 안정과 꿈과 성취만을 중시해왔다. 하지만 딸아, 네가 살아갈 세상은 변화의 파도가 끊임없이 몰아칠 테고 예기치 않은 위기 앞에서 온갖 계획과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수도 있다. 그럴수록 우리의 삶 가까이에 살아 숨쉬고 있는 작은 즐거움을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누릴 수 있는 작은 행복을 놓치지 말기를. 머리 위로 불어오는 변화의 바람에 정신없이 흔들리며 괴로울 때 어쩌면 발 밑에 핀 꽃 한 송이가 너의 마음을 다독여줄지 모르기 때문이다. 예순이 되어 가장 후회하는 것. 40쯤 되면 사람들은 삶을 가늠하는 중요한 결정들이 이미 내려졌다고 생각한다. 결혼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아이를 낳을 것인가 말 것인가 같은 고민을 하다가 마음을 정하고 실행에 옮긴다. 그리고 오래 일한 직장을 떠나기는 쉽지 않고 다른 직업으로의 전환은 너무 늦었다고 느낀다. 물론 소소한 고민거리는 계속 생기지만 20대처럼 삶의 향방을 좌우하는 큰 고민은 아니다. 인생은 대략 정해졌고 이제 그것을 지속할 일만 남았다. 그러니 앞날이 그다지 궁금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인지 내가 40살에게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도 이런 것이다. 선생님, 사는 게 별로 재미없어요. 매일매일 똑같아요. 해야 하는 일뿐인걸요. 지루해요. 옛날처럼 놀고 싶어요. 그땐 하루하루가 재밌었거든요. 지루함은 나이 탓이 아니다. 삶의 태도 문제다. 나도 40을 지나왔기에 그 나이가 주는 중압감을 이해한다. 40은 시대를 막론하고 가장 바쁜 나이에 속한다. 일터에서나 가정에서나 최고의 생산성을 내야 하는 시기다. 40대가 움직여야만 해결되는 일들이 여기저기 산적해 있다. 그들이 멈추면 일터도 가정도 멈춘다. 아마 대한민국도 멈출 것이다. 막중한 임무를 떠안은 그들은 다른 것에 눈 돌릴 틈이 없다.
새로운 것에 관심을 돌리거나 재미를 추구하는 것은 일종의 사치다. 지루하다고 느끼는 그 일상도 최선을 다해 굴려야만 돌아가는 것이 마흔의 현실이다. 반복되는 바쁜 일상에 지치면 이런 생각이 들게 마련이다. 아, 인생이 이런 거구나. 앞으로도 이렇게 살겠구나. 뭐든 새로운 것이 없다. 이미 다 해보았거나 했던 것의 변주 정도일 뿐이다. 무엇을 먹어도 비슷한 맛이고 누구를 만나도 비슷한 이야기다. 그러다 보면 매사 심드렁해진다. 기계적으로 움직인다. 지루하다는 말만 입안에서 맴돌고 옛날에 재미있었던 때만 기억난다. 그렇게 과거의 기억과 습관, 삶의 굴레에 갇히게 된다. 그런데 지루함은 결코 나이 탓이 아니다. 다 해봐서 뭘 해도 재미없는 게 아니다. 새로울 게 없다는 고정관념 때문에 아무것도 새롭지 않은 것이고 현재의 삶을 과거의 방식대로 살려고 하기에 지루한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삶을 대하는 태도 문제일 뿐이다. 엘렌 랭어 교수는 우리를 늙게 만드는 결정적인 요인은 신체적 노화가 아님을 밝혀냈다. 스스로 늙었다고 믿고 그 심리적인 나이에 맞게 사고하고 행동하기 때문에 진짜 늙는다는 것이다. 미국의 심리학자 버니스 뉴가트는 이를 사회적인 시계의 개념으로 설명했다. 특정한 행동이나 태도에 어울리는 올바른 나이가 있다는 암묵적인 믿음으로 자신의 삶을 평가한다는 뜻이다. 즉, 20살에는 대학에 가야 하고 30살에는 직장에 들어가야 하고 40살에는 집 한 채 정도는 있어야 한다는 식으로 나이에 따른 사고와 행동의 기준을 정해놓고 이를 따른다는 것이다. 그러고 보면 40살에 뭐든 심드렁해지는 것도 사회적 시계 혹은 심리적 시계에 따른 결과가 아닐까. 40쯤 되면 인생의 중요한 결정들은 이미 내려졌다는 통념이 내면에 공고하기 때문에 그런 프레임대로 세상을 보고 느낀다. 이제 큰 변화는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고정관념에 따라 생각하고 인생이 거의 정점에 다다랐으며 슬슬 내려올 일만 남았다는 사회적 시계에 따라 행동한다. 결국 삶을 지루하게 만드는 것은 세월이 아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주입한 나이에 대한 시나리오를 아무 생각 없이 수용하고 따르는 우리의 무심한 태도가 삶을 지루하게 만드는 것이다. 여든에 가까운 노인들도 마음만 먹으면 나이에 대한 편견을 벗어던지고 창의적으로 살 수 있다. 반면 40에 불과한 젊은이라도 무심한 태도로 살면 하루하루를 반복적이고 기계적으로 보낼 수밖에 없다. 그들은 이제 웬만한 것은 안다고 생각하며 새로운 상황을 그냥 지나쳐버린다. 얼마 안가 그들이 후회를 하게 되는 것은 당연지사다. 나이가 몇이든 사람은 매일매일 진취적으로 살아야 한다. 74세의 나이에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여우조연상을 받으며 한동안 대한민국을 들썩이게 만든 배우 윤여정. 그녀는 텔레비전 프로그램 꽃보다 누나에서 이런 말을 했다. 60세가 되어도 인생은 몰라요. 나도 처음 살아보는 거니까. 나도 67세는 처음이야. 알았으면 내가 이렇게 안 하지. 60을 훌쩍 넘기고도 매일매일 새롭게 보고 느끼는 태도. 나는 이것이야말로 그녀가 지금까지 왕성하게 작품 활동을 하는 원동력이 아닐까 싶다. 그리고 다가오는 하루를 새롭게 살 수 있는 능력은 어느 하루도 게으르지 않게 자기 일에 정진한 사람만이 얻을 수 있다. 나이에 따른 고루한 각본에 휘둘리지 말고 하루하루 새롭게 창의적으로 살라고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보통 아예 안 해본 일에 도전하는 모습을 떠올린다. 스카이다이빙에 도전한다든가, 회사를 때려치우고 세계 여행을 한다든가, 스페인어 공부를 시작한다든가 말이다.
이런 도전도 일상을 리프레시한다는 의미에서 새로움일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새로움은 반복되는 일상에서 몸과 마음을 정돈하고 다스리고 가꾸는 것. 자기 일에 매진하며 갈고 닦을 때 얻어지는 가치다. 같은 일을 해도 기계적으로 처리하는 사람에게 일은 무심한 반복일 뿐이다. 나아질 것도 나빠질 것도 없다. 그러나 더 나은 방식을 고민하는 사람에겐 매번 새로운 시도다. 그렇게 하루를 열심히 살면 내일 해보고 싶은 일이 떠오른다. 또 한 해를 열심히 살면 내년에 이루고 싶은 목표가 생긴다. 하루하루를 새롭게 산다는 것은 바로 이런 점진적인 변화를 뜻한다. 예순이 훌쩍 넘은 나도 다행히 매일매일 하고 싶은 일이 많다. 환자들을 좀 더 깊이 있게 상담하고 싶고 정신분석가로서 공부의 마침표를 잘 찍고 싶다. 오랫동안 취미로 해온 첼로를 조금 더 연습하고 싶고 약속한 원고도 잘 완성하고 싶다. 내 하루를 새롭게 만들어주는 소망들은 어제를 열심히 살았기에 작년에 그 씨앗을 뿌려두었기에 10년 전에 막연하게나마 꿈을 꾸었기에 생길 수 있었다.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는 도약이란 없다. 딸아, 사람들이 예순이 되어 가장 후회하는 것이 뭔지 아니? 좀 더 도전적으로 살지 못한 것이다. 마흔에 스스로 너무 나이 들었다고 단정하고 누가 시킨 것처럼 책임과 의무만 가득한 삶을 산 것이다. 자유로운 시기는 끝났다고 여기고 수동적이고 방어적인 태도로 산 것이다. 그러다 예순이 되어 보니 40살이 얼마나 젊은 나이인지를 비로소 깨달은 것이다. 40의 어깨 위에 올려져 있는 짐이 얼마나 많니? 힘들고 지치면 진취적이고 창의적으로 살기가 어렵게 느껴진다. 기계적인 일상을 당연하게 여기고 40살은 다 그렇게 사는 거 아니겠냐고 푸념하게 되지. 하지만 그건 네가 지치고 피곤해서일 뿐 나이 탓은 아니다. 잠시 쉬어가면 될 일이지 40에 관한 고정관념에 너를 끼워 맞출 일이 아니다. 사람은 생명이 붙어있는 한 나이가 몇이든 진취적으로 살아야 한다. 그래야 오늘 후회가 없고 내일이 기대된다. 그래야 예순이 되어도 매일 새롭고 미래가 궁금해진다. 나는 네가 부디 그렇게 나이 들어가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40에 자신을 돌보지 않으면 벌어지는 일. 어릴 때 사랑받지 못하고 자란 여자들의 공통점. 상담을 하다 보면 번듯한 직장에 화목한 가정에 세련된 태도까지 갖추었지만 한편의 우울과 공허가 느껴지는 여성들을 만날 때가 있다.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가슴 깊은 곳에 공통의 의문을 가지고 있음을 알게 된다. 그것은 바로 나는 과연 있는 그대로 사랑받을 가치가 있을까? 혹은 내가 뭔가를 해내지 않아도 나를 사랑해줄 사람이 있을까 하는 슬픈 의문이다. 그들은 누구나 그렇듯 온전히 사랑받고 싶어 한다. 그러나 그들이 경험한 사랑은 들쭉날쭉하고 믿을 수 없는 것, 무언가를 해내거나 쓸모를 증명했을 때만 보상처럼 잠시 주어지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내면에 관심을 기울일 마음의 여유가 없다. 언제나 자신의 욕구보다 타인이 원하는 것을 우선하고 그에 맞게 생각하고 행동하려고 노력한다. 타인이 원하는 기준에 자신을 맞추는 것이다. 이런 마음의 습관은 학교를 다니고 사회에 나와 성과를 내는 데는 도움이 된다. 학교와 회사에는 성과를 인정하는 일정한 기준이 존재한다. 학교에서는 공부를 잘하면 예쁨 받고 회사에서는 이익을 창출하는 만큼 인정받는다. 그것은 사람이 주는 들쭉날쭉한 사랑보다 훨씬 객관적이고 공정해 보인다.
노력하는 만큼 인정과 보상이 따르는 세상에서 사랑받고자 하는 마음은 연료가 되어준다. 공정해 보이는 트랙 위에서 그들은 경주마처럼 앞을 향해 달린다. 사랑은 배신하지만 일은 배신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 결과 그들은 대부분 좋은 평가를 받는다.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해 뭐든 웬만큼 잘 해낸다. 그들 스스로 느끼는 삶에 대한 만족도도 높다. 성취가 쌓일수록 상실했던 삶에 대한 통제력을 회복하게 되고 쓸모 있는 사람이라고 느낄수록 자존감도 올라간다. 어느새 가슴속에 품었던 질긴 욕구, 사랑받고자 하는 마음은 잠잠해진 듯하다. 때론 그런 마음이 거추장스럽게 느껴진다. 그들은 더 이상 사랑은 필요 없다고 여긴다. 타인에 의지하는 삶이란 연약하고 불안한 것이다. 일한 만큼 인정과 성과 그리고 보상을 얻을 수 있는데 왜 그런 일시적이고 변덕스러운 것에 마음을 준단 말인가. 그렇게 그들은 능력 있고 독립적인 사람이 되어간다. 하지만 이런 삶에도 균열이 있기 마련이다. 일만 하다가 번아웃이 오든 기대했던 승진에서 미끄러지든 야심차게 추진한 프로젝트가 큰 실패로 끝나든 알 수 없는 공허함으로 자꾸 술 같은 것에 의존하게 되든 말이다. 그때가 오면 능력 위주의 삶을 살던 그들은 매우 당황해한다.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왜 이렇게 흔들린단 말인가. 그러다가 앞서 얘기한 회계사처럼 오랫동안 묵혀놓았던 욕구, 즉 있는 그대로 사랑받고 싶은 어린 날의 욕구가 여전히 생생하게 살아있음을 깨닫고는 놀란다. 그리고 그 아이가 불쌍해서 운다. 지금껏 자신의 쓸모를 증명하기 위해 너무 고단하게 살아왔음을, 단 한 번도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해 준 적이 없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 쓸모 있는 사람이 되어야 사랑받을 수 있다는 착각. 그들이라고 지칭했지만 이것은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다. 우리 가운데 어려서부터 있는 그대로 사랑받으며 자라온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 더군다나 조금만 다르게 생각하고 행동해도 모난돌이 정맞는다며 경고하는 집단주의 문화, 1등부터 꼴등까지 줄 세우는 경쟁 위주의 교육, 억울하면 성공하든가라는 식의 우월감을 자극하는 문화 속에서 있는 그대로의 나를 긍정하기란 너무 어려운 일이다. 그렇게 우리는 사는 내내 존재 가치를 증명해야 한다는 압박감 속에서 살아왔다. 그러니 꼭 뭔가를 해내지 않아도 그냥 이 세상에 인간으로 태어났다는 사실만으로 존중받고 사랑받을 만하다고 느낀다면 그게 더 신기한 일이 아닐까. 그래도 우리는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해야 한다. 정신분석에서는 이를 참자기라고 부르는데 우리 안에 있는 창조성의 셈이다. 비난받지 않은 참자기는 나무가 해를 향해 가지를 뻗듯이 자연스럽게 자아 실현을 하고자 노력한다. 참자기로부터 시작된 욕구는 번아웃되지 않는다. 그래서 아이를 키울 때 자존감을 그렇게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다.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사랑할 줄 알아야 참 자기의 고유성에 관심을 가지게 된다. 그리고 현대사회에 필요한 창조적 힘은 바로 참 자기로부터 나온다. 참 자기를 돌보는 것은 비단 어린아이들에게만 효과적인 것이 아니다. 40이 되면 세상이 인정하는 기준을 트랙 삼아 달려온 삶이 흔들리기 시작한다. 열심히 공부하고 일해서 거둔 성취가 자랑스럽지만 마음 한편으론 공허함이 밀려온다. 40년 가까이 죽을 힘을 다해 달려왔는데 그 결과로 얻은 것이 그리 대단한 게 아니라는 사실에 허탈감이 몰려오는 것이다. 게다가 가까운 사람들에게 우환이 생기거나 부모와 남편, 자식과의 관계가 삐거덕대기 시작하면 내 인생에 무엇이 남아있는지 정산해 보게 된다. 그리고 어느 순간 묻게 된다.
지금까지 나는 누구의 삶을 살아온 걸까? 이때부터는 자기 자신을 돌보지 않고서는 행복해지기가 불가능하다. 과거에는 사람들의 인정과 환호성으로 충분히 만족감을 느꼈다면 이제는 내가 내 인생에 얼마나 만족하는가가 삶의 새로운 기준이 된다. 정신분석가로서 말하자면 만족스러운 삶이란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해야만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려면 마음속 상처받은 어린아이와 대면하고 그 아이를 꼭 안아주어야 한다. 뭘 잘해서가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의 나를 어여삐 여기고 긍정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럴 때만 자기 자신이 비로소 마음에 들고 나다운 삶을 살아가며 만족할 수 있다. 딸아, 가끔 이런 생각을 해본다.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나는 정말 쓸모있는 사람일까 하는 의문을 동력으로 삼아 앞으로 나아가고 있을까? 문제는 타인의 환호성과 인정은 내가 조금이라도 못하면 그 즉시 사라져 버린다는 데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정말로 슬픈 마음이 든다. 존재가치 증명에는 끝이 없으니까. 계속 승리해야 하니까. 마음 편할 날이 단 하루도 없을 테니까. 그러다 결국 삶은 고단한 것이라고 결론 내리게 될 테니까. 하지만 그들에게 꼭 이야기해주고 싶다. 꼭 뭔가를 이루어야만 괜찮은 인생은 아니라고. 아무것도 이루지 못해도 상관없다고. 우리는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 태어나지 않았다고. 그냥 태어났다는 사실 자체로 사랑받고 존중받을 만하다고. 그러니 이제부터는 타인의 환호성과 인정이 아닌 그냥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사랑하고 믿는 데서 나오는 고유의 힘으로 나아가라고. 우리는 모두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다고.